안녕하세요. 저는 본격 영어학습 토크쇼 번역가의 틀을 깨는 영어학습 비법 번틀비어의 주인장 번역가 김성준입니다. 아이고 기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프롤로그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1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외국에 나가지 않고 혼자서 영어를 마스터한 사람이고요. 오랫동안 영어 현장에 있다 보니 한국의 영어 교육이 가진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교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프롤로그 2부 시간에는 한국의 영어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신개념의 새로운 영어 학습의 세계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저도 기대됩니다. 번틀비 방송이 영어 학습과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수업이라기보다는 토크쇼를 진행하기 때문에 딱딱한 분위기가 아닌 편안한 마음으로 차 한 잔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확실히 기억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반복 시청하시면 되겠죠? 네. 제가 프롤로그를 1, 2부로 나누어서 2회에 걸쳐서 진행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영어 교육에 대해서 할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영어 교육과 관련해서 문제점과 개선책만 지적하여도 책이 몇 권 나올 정도니까요. 영어와 관련하여 한국인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바로 한국의 영어 교육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그것을 바꾸려고 해도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 차례 시도는 하였으나 별 소용이 없었던 거고요. 번틀비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교육 방식이 그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영어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크게 5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영어에 대한 지나친 학문화를 지양해야 한다. 프롤로그 1부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였는데 영어는 학문적인 성격도 물론 가지고 있지만 학문이기 이전의 하나의 언어임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의 경우 영어가 언어라는 느낌보다는 하나의 학문이라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그렇죠?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영어가 필수 과목이 아니라 다른 외국어와 동급인 하나의 외국어라는 느낌이 강하고 중국어의 경우에도 영어가 한국만큼 중요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영어 교과서 없이 교사가 임의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에 반해 한국은 영어 과목 성적이 나쁠 경우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야 하는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한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가 하나의 언어이기 이전에 학문적인 성격이 더 강조되어 실제로 영어 현장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문법이나 표현까지 모두 익혀야 하는 상황이며 정부의 전인교육 정책과 맞물려 모든 국민들이 어렵고 별로 필요도 없는 내용을 억지로 익혀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영어는 전혀 어렵지 않은 언어임에도 쉬운 언어로서의 영어의 특징들이 모두 무시되고 있는 겁니다. 솔직하게 공부가 쉽고 재밌어야 할 맛이 나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쉬운 영어를 지나치게 학문화시켜서 어렵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으니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교육당국과 영어 선생님들이 어려운 문법 용어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좀 더 쉽게 가르칠 방법이 없는지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번틀비가 교육당국과 그런 선생님들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둘째, 미국식만을 강조하는 영어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언어에 대해 가장 간략하고도 명확한 정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인간의 생각에는 특정 지역의 문화나 민족의 얼이 녹아 있습니다. 이것을 환원하면 말 속에 해당 지역이나 민족의 사고방식과 문화가 녹아있지 않을 경우 그것이 말, 즉 언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영어라는 언어는 세계 공용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두루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발음과 사용 방식이 다를 수 있음에도 우리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미국식만을 고집하여 미국식이 아는 것은 틀린 것이고 미국식 표현과 발음만이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게다가 영어는 영국에서 기원했죠.
우리가 미국식 영어만을 고집하고 미국식 영어만이 올바르다고 주장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강조하는 미국식 영어는 영국식, 캐나다식, 호주식, 인도식, 아프리카식, 싱가포르식, 유럽식 등처럼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영어들 중 하나일 뿐이거든요. 일전에 어떤 원어민 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영어라는 언어를 배우려고 하는데 한국인들은 미국인이 되려고 하는 것 같다. 정말 충격적이죠? 저는 그 말에 너무나도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맞는 말이거든요. 외국인의 눈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한국인들이 미국식 영어만을 고집하는 풍조가 이상하게 보인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미국식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못이고 그들이 사용하는 영어는 틀린 영어라고 그들을 비난하거나 욕하기도 하는데요. 그것 또한 우리가 지나치게 편향된 방식으로 영어를 가르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영미권 원어민뿐 아니라 유럽인, 인도인, 싱가포르인, 중국인 등 비교적 많은 외국인들과 대화를 해보았는데 그 중에 미국식 영어만을 고집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고 미국식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미국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미국식 영어 표현을 사용하고 미국인처럼 혀를 굴려가며 영어를 발음하면 세계인들이 그걸 칭찬해주고 알아줄까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프롤로그 1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가 미국식으로 혀를 굴린 발음은 우리 귀에만 좋은 발음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우리 귀에는 좀 거슬리는 투박한 발음이 원어민들이 알아듣기에는 더 좋은 발음입니다. 그건 영어 발음에 있어서 중요한 게 강세라고도 불리는 액센트인데 미국식 발음을 흉내내기 위해 혀를 굴리는 데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핵심을 잡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결국 우리 한국인들은 세계인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미국식 표현과 발음을 가지고 쓸데없이 우리끼리 잘한다, 못한다, 좋다, 나쁘다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리그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미국식 영어에서 벗어나 영어라는 그릇 속에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어를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셋째, 영문법을 간소화해야 한다. 영어라는 그릇 속에 자신의 생각을 담아내려면 일단 영어가 쉬워야겠죠.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현재 영어 현장에 사용되는 영어는 우리가 배우는 영문법에서 상당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학교에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등 관계사에 대해 배우잖아요. 관계형용사까지 하면 정말로 많은 내용인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학교에서도 대부분의 관계사를 대수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까지 영어 현장에서 관계대명사 위치도 많이 못 봤습니다. 반드시 who나 which를 써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시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to 부정사 아시죠? to 부정사와 관련해서 문법책을 살펴보면 용법이 참 많습니다. 머리 아프죠? 용법이 크게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렇게 세 가지나 되고 특히 부사적 용법은 세부 용법만 7, 8가지나 되죠.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부사적 용법 중 목적, 다시 말해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의 용법이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까지 포함한 전체 투부정사 용법 사용의 거의 80%에 해당합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말은 안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건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에요.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실 때도 투부정사의 그 많은 용법들 중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부분만 출제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두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20% 남짓도 나머지 용법들 중 몇 가지에만 해당되는데요. 그럼 현재 잘 사용되지 않는 용법들은 어떻게 된 거냐? 그것들은 과거에는 자주 사용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 빈도가 줄어들어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혹 영어 원서에서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 문법이나 표현이 발견될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그때그때 인터넷이나 문법책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제 말씀은 현재 to 부정사의 용법 중에 고작 서너 개 정도만이 현장 영어의 99%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나머지 1%를 마저 채우기 위해 그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가며 전체를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을 벗어난 영문법은 이미 그 효용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익히면 시간 낭비입니다. 지금 우리는 학생이든 성인이든 언어학이나
영문법 관련 전공자가 아니면 필요도 없는 문법과 어려운 용어까지 배우고 있으니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 한국인에게 영어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어려운 문법을 영미권 원어민한테 한번 사용해보세요. 제가 해본 적이 있거든요. 시험 삼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인 캐나다인 뿐 아니라 미국에서 오랫동안 유학한 영어 잘하는 중국인까지 모두 똑같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심지어 저보고 영문학을 전공한 자기도 모르는 건데 너는 왜 그걸 알고 있냐고 물어오는 원어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문법 중에는 세월이 흘러 사라지거나 서서히 효용성을 잃어가는 내용이 있고, 그건 지금 현재 원어민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구태여 우리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비영어권 지역에 해당하는 한국인들이 아까운 시간을 투자해가며 익혀야 할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실제로 서양인들이 사용하는 문법책은 별로 어렵지도 않거든요. 우리 생각처럼 영어가 그렇게 어려운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영어 현장에서 사용되는 문법만을 익힌다며 감각이 좀 있으신 분들의 경우 문법 학습을 단시간에 끝낼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영문법은 단순하고 쉽습니다. 영문법은 우리가 너무 어렵게 배우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넷째, 우리말 어순으로 해석해야 한다. 오래전에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에는 영문을 우리말 어순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갑자기 영어 어순대로 해석하는 방법이 등장해서 그것이 공교육과 사교육을 막론하고 거의 영어 학습의 정도인 것처럼 자리 잡았는데요. 가령 예전에는 I go to school이라고 하면 나는 학교에 간다로 바로 해석했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영어 교육기관에서 영어 어순대로 나는 간다 학교에를 먼저 한 다음 나는 학교에 간다로 해석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영어 학습에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영문을 해석할 때 해석의 편의를 위한 슬러시의 사용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문장을 영어 어순이 아니라 우리말 어순으로 바로 해석하거든요. 예전에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도 우리말로 바로 해석하도록 가르쳤었는데 어떤 학생은 제가 가르치는 방식이 학교와 다르고 어렵다며 짜증을 내기도 했고, 또 어떤 학생은 자기 학교 영어 선생님이 명문대 출신의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분이라 저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한다며 제 말을 절대로 안 들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영어는 그 선생님보다 제가 훨씬 더 잘할 거예요. 지금은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무조건 영어 어순으로 먼저 해석한 다음에 우리말로 바꾸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영어 어순으로 해석할 경우 초보자가 처음 영어를 접하는 경우엔 잠시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렇게 영어 어순대로 학습했던 것이 습관화되었을 경우 거기에서 조금만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영어 실력 향상에 방해가 됩니다. 다시 말해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은 손을 못 대게 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원리인데요. 우리말을 파기하고 영어 어순으로 해석하도록 하는 것은 42.195km 풀코스 마라톤 경주를 앞둔 선수에게 42.195km를 다 달리면 힘드니까 훈련할 때는 50m씩만 달리고 그것도 중간에 쉬어가면서 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 쉬엄쉬엄 훈련해서 나중에 실전에서 잘하기를 바란다면 그건 지나친 욕심이죠. 우리나라 마라톤 선수들은 훈련할 때 매일 100km에서 200km 정도는 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평소에 실전보다 더 강하게 훈련해야 실전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은 낮은 독서율과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문해맹, 즉 Poor Literacy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데요. 문해맹은 모국어를 전혀 읽고 쓰지 못하는 문맹, 즉 일리터러시와는 달리 모국어에 대해서도 짧고 간단한 단문 해독만 가능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해독이 불가능한 현상을 의미합니다. 아직 학계에서는 문해명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폭넓게는 모국어 해독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현상, 가령 타인이 작성한 문장을 곡해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자신이 틀리게 해석한 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양 고집하고 주장하는 현상까지 지칭하기도 합니다. 국민들의 이런 모국어가 달리는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영어를 영어 어순으로 바로 해석하도록 지도하는 건 우리말 파괴를 더욱 부추길 뿐 영어 실력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국어가 아닌 제2의 언어로서 외국어를 익힐 경우 반드시 모국어가 받쳐줘야 하거든요. 괴테 아시죠? 유명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쓴 독일의 고전주의 작가이자 철학자 괴테. 사실 괴테는 그 외에도 직업이 많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번역가였습니다. 아무튼 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국어를 모르는 자는 자신의 모국어에 대해서도 모른다. 독일어 자막 나가죠? 저는 독일어는 모르고요. 영어로는 If you don't know foreign languages, you don't know anything about your own 인데요. 이건 바꿔 말하면 모국어를 잘 알아야 외국어도 알 수 있다가 되며, 이 말은 자신의 모국어를 잘 알아야 외국어에 제대로 자신의 생각을 담을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가 번역가로서 느낀 것도 괴테의 말처럼 모국어를 잘 해야 외국어도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어를 파괴하고 영어를 익히려고 할 경우엔 아무리 열심히 익혀도 초급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거든요. 실제로 영어가 안 되는 분들 중에는 한국어 실력에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은 영어를 익히려고 애쓰기보다는 우리말인 한국어 실력을 늘리려고 노력해야만 하며, 한국어 실력을 올려주면 영어 실력까지 덩달아 올라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말로 제대로 해석한 사람은 영문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더라도 구문을 서로 연결해서 우리말로 바로 해석할 수 있게 되지만, 영어 순으로 해석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은 영문이 조금만 길어져도 그걸 정확한 우리말 문장으로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모국어 실력이 달리는 경우라면 아예 영문을 제대로 이해해서 우리말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더구나 영어를 영어 순으로 해석하는 훈련을 지속할 경우 긴 문장 듣기 능력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어 능력이 올라간 이후에는 더 이상 영어 실력이 늘지 않게 되거든요. 따라서 현재 아무리 노력해도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자신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만일 잘못된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공부 방식을 바꿔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두 가지 특징을 보였는데요. 한 가지는 전교에서 최하위권인 학생까지 영어 과목에 있어서는 성적이 좋았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대체로 듣기 능력이 우수했다는 겁니다. 특히 듣기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모의고사를 포함한 영어 듣기 평가에서 항상 만점 아니면 한두 개 정도 틀리는 수준이었는데요. 심지어 성적이 낮아서 실업계 고교에 진학해야 하는 학생까지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중학교 영어 교사가 조용히 그 학생을 불러 평소에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저한테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저는 학생들에게 숙제도 거의 내지 않았고요. 다만 이해와 느낌을 바탕으로 문법을 익히도록 지도하고 읽기 연습과 더불어 영어 어순이 아닌 우리말 어순으로 바로 해석하도록 가르친 게 전부였습니다. 영어 어순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버리고 슬러시의 사용을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우리말 어순대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되, 짧고 쉬운 단어를 사용한 문장에서 조금씩 긴 구문과 어려운 단어가 들어간 긴 문장으로 난도를 올리는 것이 학습에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자신의 언어로서 영어를 활용해야 한다. 우리는 매년 영어 교육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건 자신의 언어로서 영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남이 만들어 놓은 문장을 단순히 외워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문장을 외우고 익히는 건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데 그것이 영어 학습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문법을 바탕으로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노력을 병행해야만 영어라는 그릇 속에 오롯이 자신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님은 실제로 축구 외에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자신만의 영어 구사하기였습니다. 그 당시 어떤 분이 히딩크 감독님의 영어 말하기 방식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대략 어떤 내용인지는 짐작이 갑니다. 히딩크 감독님과 같은 유럽인들 중에는 미국식이나 영국식 영어를 고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자신의 언어로서 영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고 앙드레 김 선생님을 존경하는데요. 실제로 고 앙드레 김 선생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앙드레 김 선생님도 성장 과정에서 어려운 가정 형편에 한국 전쟁까지 일어나 전문적으로 영어를 배워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한국 주재 외교관들도 인정하는 수준급의 고급 영어를 구사하셨거든요. 사실 제가 고 앙드레 김 선생님을 존경하는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영어는 학문이기 이전에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지나친 학문화를 지향하고 미국식 영어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세계어로서 영어를 받아들이고 효용성이 사라진 어려운 문법을 배제한 간소화된 영문법을 활용하여 영어 순대로 해석하지 않고 모국어를 바탕으로 바로 해석하고 영작하는 능력을 키워 자신의 언어로서 자신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도록 영어를 가르치고 또 그렇게 영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바람직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영어 학습을 위해 번틀비 방송에서는 이해와 느낌을 바탕으로 문법 학습, 단어 학습, 적용 훈련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최적의 학습 비법을 제시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의 왕도가 어디 있습니까? 번틀비 방송을 통해 제가 공부해서 알아내고 열심히 알려드리는 내용들이 단지 지금까지 공교육을 통해 가르치고 배운 적이 없다고 하여 잘못된 것이라 치부해 버린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기존의 잘못된 틀을 깨뜨려야 발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부터 그 잘못된 틀을 한번 깨뜨려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방송이 시작되는데요. 어렵고 잠 오는 수업이나 강의가 아니라 아주 쉬우면서도 재미있는 내용들을 많이 소개할 예정이오니 차 한잔의 여유를 가지고 부담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말 있죠? 이제부터 한번 신나게 즐겨봅시다. 아디오스.